안녕하세요. 저는 시소감각통합 3단 연구소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지석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일상생활 속의 참여 확장하기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 참여 수준을 먼저 평가하는 데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참여를 저희가 자조활동으로 확장을 할 때 강점 기반의 접근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조활동 이외에 저희가 주요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요활동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참여 수준을 평가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참여를 이해할 때 우선 건강과 웰빙의 관점에서 세계 모델에서 담고 있는 참여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참여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해서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참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 우선은 참여 그러면 조금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그 참여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삶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발달 단계.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태어나면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생리적으로 내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죠? 인정받고 애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실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달성이 되면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완성된다고 보기도 하고, 빅터 프랭클 같은 그런 학자들은 자기 성찰이나 자기 초월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달성하면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생리적인 욕구 이 부분을 기본적인 건강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몸 건강한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강의 개념이 사실은 앞으로 더 참여의 내용과 삶의 내용을 담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각자 가지고 있는 수준이 다를 텐데,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삶에 대한 내용을 WHO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WHO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건강은 단지 질병과 허약함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아까 머슬로우 모델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던 것처럼 질병이 없고 허약함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 몸은 허약하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WHO에서는 이렇게 그 새로운 건강의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모델을 줄여서 저희가 ICF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을 놓고 분류를 하는데 사람의 기능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것. 우선 그렇게 초점을 두고 저희가 이 ICF의 모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ICF 모형은 이렇게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거는 네모는 아니고요.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 네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건강을 설명하는 모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의 네모에서는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건강 상태가 건강하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WHO 정의에서 건강이 질병이 없거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 아니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 가운데 있는 네모 3개는 그냥 질병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신체가 잘 기능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를 보시면 머리에서부터 발, 어깨 이런 구조가 있고, 그리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말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 신체적으로 기능하면 저희가 또 건강하다고 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한단 말이죠. 그걸 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활동이
사실은 삶에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참여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세 가지가 잘 기능하면 기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애를 각자 좀 분류를 했어요. 신체에 손상이 있으면, 신체 기능과 구조에 장애가 있으면 이를 신체 손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활동에 대해서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참여에 대해서 장애가 있으면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질병에 대한 부분도 표현했지만 그러지 않는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이 건강과 기능에 대한 내용에 영향을 주는 맥락은 환경과 개인이 크게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선생님들께 이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에서 지금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 전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나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지식은 어떤 저희 신체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요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나를 기능하게 하고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한다면 이 환경과 개인 요인은 촉진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기능 기계가 없고 문화가 없고 문명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의 이 활동과 참여는 굉장히 제한과 제약이 될 텐데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을 장벽 또는 방해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건강의 요인을 만들어서 내가 잘 기능하고 나의 개인적인 요인들이 촉진하는 쪽으로 잘 발휘를 한다면 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웰빙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신개념은 단지 신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참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동 참여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의를 이렇게 WHO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네모 이제 조금 더 눈에 띄시죠? 뒤에서 계속 설명드립니다. 활동과 참여. 활동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과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삶에서 역할을 가지고 삶과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참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활동하고 참여는 서로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활동을 하긴 했는데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참여라고 볼 수 없어요. 또 활동이 하나하나 쌓여서 참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과 참여를 ICF라고 하는 모델에서 이제 WHO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내용들을 쭉 모았더니 한 400개, 500개 정도의 내용이 이제 정해졌고요. 그것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코드를 붙여요. 데일리,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해서 데이에 D를 붙이고 여기에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활동 참여의 1장은 아주 단순하게 새로운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배우고 학습을 하고 지식 적용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활동 참여를 할 땐 단순한 과제에서부터 복잡한 과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활동 참여의 목록은 과제를 다루고 있고 두 사람 이상 살아가는 삶에서는 항상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 참여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가리키고 움직이고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활동 참여에는 이동이 또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걷는 이동뿐 아니라 손을 움직이고 입을 오므리고 이런 내 신체가 움직여서 의미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4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5장부터는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잘 합해져서 삶에서 조금 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주활동하는 것, 자주활동을 집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주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요쯤 되면 선생님 어떠세요? 조금 내려갈수록 활동이 복잡해지죠. 자,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대인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 이외의 공간에서 하는 주된 활동들은 주요 활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활동들을 시민사회 활동,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쪽에 처음 시작한 내용들은 기본적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위쪽에는 개인적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사회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참여의 내용은 분류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꼭 이해하고 저는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활동 참여에 관련된 다양한 그 건강 전문가들은 이 목록을 사실 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의 활동이나 삶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작업치료사인데요. 작업치료사는 이제 재활치료나 생애 사람의 건강을 담당을 할 때 그 신체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 건강, 참여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WHO 안에는 그 작업치료사들을 아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세계 연맹이라고 하는 이 WFOT가 WHO 안에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작업치료를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는 occup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내용이 참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업이란 한 사람이 가족이나 어떤 지역에서 생활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사람이 일상에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그냥 뚱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어요. 시간 안에서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삶에 의미가 있거나 목적이 있는 활동들을 얘기를 해요. 삶과 관계가 있는 시간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작업이라고 하고 개인에게 역할과 이제 한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의 속성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사용하는 활동들은 늘 원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 또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기대되는 것. 영어로는 좀 쉬워요. need to, want to, be expected to.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 사용에 대한 연구를 많은 사람들이 했고 몇 가지 분류 방법들이 있어요. 조금 작업치료사들은 활동 참여를 많이 보다 보니까 9개로 분류하고 10개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쉽게는 이렇게 4가지 분류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간 사용하는 걸 보니까 우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만 보내면 사실 기본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필요한 필수 작업. 자, 필수 작업 앞서서 need to, want to, be expected to 그랬을 때 need to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기는 want to, 내가 원하는 것. 이제 가운데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대되거나 아니면 요구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발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강제적으로 계약에 묶여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죠. 그죠?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또 함께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타인을 돌보면서 헌신하고 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이런 일들을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이런 4가지 영역을 놓고 이 학생이 지금 이 각 영역에 대해서 참여가 어떤가? 라고 조금 분류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고용활동이나 본인이 다니는 돌봄 활동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을 경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에 관련된 활동 중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약간 어렵고 어떤 건 매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겠죠. 이런 기록은 정말로 그 가치가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가정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참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성숙도. 지금은 더 많이 발달해서 적응행동검사 이런 것들이 많은 그 통계를 거치고 조사를 거쳐서 표준화가 됐죠. 근데 표준화가 된 부분도 좋고 또 거기서 그래프화가 되어서 시각화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이런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아까 4가지로 분류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름을 붙여서 각 이제 전문가들이 서로 약속한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건 좀 잘하는구나. 요건 좀 어렵구나.
요거 그 중간이네 이러면서 한 사람의 참여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소위 개별화라고 할 때 일상의 삶을 모두 다 잘하고 다 못하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영역은 장점이고 어떤 영역은 약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러한 그 한 장짜리의 평가지를 간단하게 드릴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은 학생은 대충 보셨을 때 참여 수준이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몇 점을 매기시겠어요? 라고 선생님의 그 뭐랄까요? 인상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을 학교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는 걸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평가라도 이게 쌓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참여를 할 때 참여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요? 교실 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의 활동을 할 때는 그 내용의 기능은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보고요. 추가적으로 집에서 혹시 이런 내용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 학생의 강약점은 주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A4 용지 한 장 정도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점수를 좀 기록을 해주시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1점은 최하점, 10점은 최고점이라고 했다고 보면요.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서 수행이 좋네요. 네.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에서 수행할 때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선생님들께서 보셨어요. 대체로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생에 대한 소통을 할 때 긴 문장보다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점수화를 하면 저희가 좀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떠냐, 활동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내적인 눈에 보이는 기능들은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이 내용을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교실 아니냐, 운동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동장, 화장실 이런 데는 수행이 복도에서 수행이 좀 높고 화장실은 수행이 좀 어렵고.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있을 때 수행이 어려운 쪽은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참여를 도울 필요가 있겠다. 참여가 조금 좋은 곳에서는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상을 저희가 가질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것은 활동 참여를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돼요. 무엇이냐면 시간표 작성이거든요. 시간표 작성하는 것을 시간 사용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한 칸에 굉장히 큰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10시부터 4시 정도까지 시간은 이렇게 떼내어 봤더니 촘촘하게 10분 단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은 사실은 부모님이 이제 청소년기가 지난 성인은 아직 안 됐지만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시간표를 작성해 주셨고요. 그 발달장애인과 촘촘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이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에서는 식사, 핸드폰 보기, 컴퓨터 보기 활동을 주로 하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 기록을 해주신 분이 이 사람의 시간 사용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10분, 15분 단위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내용을 촘촘하게 알고 있구나. 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하거나 중재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즉 좋은 중재라는 것은 건강한 중재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고 참여하는 그런 작업 활동으로 잘 채우는 것. 그렇게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좋은 중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칸을 30분 단위로 잘 채워두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아주 좀 힘들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1분 단위까지도 저희가 채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두 사람이 같이 보기도 하는데 우선은 30분 단위로 이렇게 충분하게 채우는 것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한다면 그리고 이 내용을
이런 기록을 가지고 가시화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이런 활동 참여의 전문가나 행동의 전문가들이 같이 잘 좀 정리해달라고 선생님들께서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모여서 큰 한 사람에 대한 그림을 만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금토일은 바깥에 나가지 않아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기록을 했더니 잠자는 시간이 더 늘었고 여가활동이라고 해도 TV 보는 것이 전부인 사람. 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상상이 저희가 되죠. 그래서 일단 잘 기록을 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묶는 것은 이제 ICF 분류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분류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래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 사람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 수준을 평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참여라는 내용하고 교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아가지고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런 다양한 사람이 나왔어요. 흔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선생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야, 온라인 수업인데 열심히 하네. 여기 참여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얘는 지금 애들 앉아 있는데 막 뛰어다녀. 참여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여자애는 참여를 하고 남자애는 참여를 안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참여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게 이제 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라고 정의한다면 방금 얘기한 게 맞겠지만 만약에요, 쉬는 시간에 대한 참여를 평가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자는데 참여하는 게 나쁜가요? 그건 아니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야, 화장실 가자. 아니면 운동장 가자.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용이 어떠냐? 또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 만약에 유학을 갔어요. 다른 사람은 영어를 다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지금 열심히 그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난관이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느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실제 시간을 쭉 나열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이렇게 가시화를 해드리고요. 표준화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쓸 수도 있고, 이런 표에 넣어서 이제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이것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주로 관찰하는 내용이거나 보고하는 내용에 의하고요. 그런데 참여에 대해서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관찰에 의해야 됩니다. 수행은 이 사람의 참여가 좋다,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주로 저희들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을 사용하는 처리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움직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공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수행을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업 시간 중인지 일상생활 중인지 휴식 중인지에 따라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을 봐서 교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선을 연결하는 걸 봤더니 운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 시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음료수를 따라 먹거나 손 씻는 활동들을 할 때는 운동도 이 연령 수준이거든요. 나이 수준만큼 할 수 있고 시공간 처리도 또래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꽤 잘하고 있다. 이 학생은 장애 학생이 맞는데요. 이런 인지적인 과제를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과제를 좀 더 잘하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 도구들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는 정의되고 분류되고 평가되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여들은 한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영역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확인해서 한 사람에 대한 그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참여에 대한 평가하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